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 연구소 대표 김첨남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초과 공급을 부추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먼저 이상환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또 진정한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 되레 쌀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 헥타 이상의 쌀 재배 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제의 요구한 의결 절차는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우리 정진욱 대표님, 한덕수 총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총리 말씀에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강제 매수법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강제 매수법 하면 남쌀 있으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쌀 수요 대비 3에서 5% 정도가 넘어설 때 그리고 또 가격이 5 내지 8%가 내려갈 때 이제 5%에서 들어갈 것인지 8%에서 들어갈 것인지 또 그 양에서도 3%에서 들어갈 것인지 5%에서 들어갈 것인지 그런 그 정부의 재량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혀 강제 매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10조, 20조 얼마인지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계속 정부에서 농업 쪽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정도 되면 전체 예산의 0.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불금 확대 공약을 윤 대통령께서 내놓으셨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도 쓰지 않고 있으면서 뭐 10조, 20조 얼마인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씀입니다. 네, 김첨남 변호사님 일단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한 총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첫째가 시장 경제에 놀린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에 맞지 않게 왜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농어촌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격차, 소득 격차나 이런 그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적으면 문화생활이나 어떤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산업화의 어떤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시장 경제 논리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호남,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이나 전북 이쪽 지역이 농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 양곡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윤 대통령께 이제 그렇게 건의를 한다는 말 자체는 정치적인 성격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격이라는 건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적 과반수 통과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이송이 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할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해서 다시 국회에 환부를 하면 국회에서 이제 제적 3분의 2인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69석이지 않습니까? 정의당 수를 하더라도 200석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성격에서 농민이 광주 전남 쪽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도, 강원도도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아까 멘트에도 나오지만 필요하다면 10조, 20조도 쓰겠다 했는데 예. 그 10조, 20조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개정안대로라면 연간 한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걸 1조를 그 개정안 안 받아들이면 농업에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1조 오늘 쓴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60만 톤 정도의 그 일종의 강제 매수를 할 때 시장 경리를 할 때 쓰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이제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논타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그래서 논에 지금 우리가 주로 쌀만 심고 있는데 이걸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개정안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쌀 재배 면적이 저절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사주면 한없이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과잉 생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막을 장치를 해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1조가 드는 게 아니고 한 1,700억 정도의 이제 그 타작물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그쪽은 이제 더 생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조가 전혀 들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겁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80만 명에 이르는 어떤 농업 인구들 230만 명의 농업 인구를 배제시키면서 특히 이제 호남의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갈라치기 하면서 나머지 국민들의 어떤 그 표를 의식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짚어보면은 한덕수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재배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정부, 여당, 야당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재명 대표께서 추진하는 민생 제1호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는 원래 법안은 훨씬 더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 생산량이 3%만 되면 무조건 이제 강제 매수하는 이런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힘이 반대했기 때문에 중재안을 김진표 의장이 내서 지금 말씀드린 3 내지 5%, 또 가격에서는 5 내지 8% 이런 안을 새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타협한 안이고 또 그 강제 매수의 어떤 정부의 재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주력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민생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긋장을 놓는다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서 아까 이제 총선 말씀하셨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단은 여당도 총선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네. 양곡관리법을 차라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면 결국 이 대표의 민생 법안이고 민주당이 밀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쪽이 더 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국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득이 된다면 물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그 국민은 농업이나 수산업, 농업 쪽에 종사하는 국민이고 특히 그 텃밭이 호남 측에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펴온 정책을 보면 부자, 감세, 어떤 산업의 어떤 사업자들을 위주를 위한 정책들,
뭐 운송노조, 건설노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에서 확실히 우리 편과 다른 편을 갈라서 선거에서 어떤 결집력을,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 대표님,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정안을 농민회도 반대하더라. 응? 근데 사실은 농민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원래 안에서 더 뒤처졌기 때문에 아예 새로 하라는 것이지 이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덕수 총리의 대표적 거짓말인데요. 뭐 33개 농업인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 이제 양곡관리법의 본질이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거고 또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농민들로서는 농민의 소득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장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의 법안은 굉장히 온안에서 후퇴한 거거든요. 온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걸 이제 거부권 행사의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제 새로운 법안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원안에서 지금 후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약간 보완되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건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재의결 자체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타협점으로서 이제 초과 생산량이 지금 3 내지 5%인데 그걸 뭐 예를 들면 5 내지 8%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가격 하락폭도 좀 더 크게 해주는 그러나 이제 마지노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 생산의 비용이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쌀값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비를 지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뭐랄까 양보한다 할까요?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성명서를 내는 걸 보니까 거짓 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내놨던 얘기가 3,000평 쌀 농사를 지으면 연소득이 지금 현재 한 230만 원밖에 안 된다. 쌀 농가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농가가 어려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3,000평이면 1헥타인데 1헥타 농사를 지어서 23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된다면 진짜 이건 못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0만 농업에 직접적으로 쌀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 하에서 지어왔고요. 쌀 농사 자체가 이제 식량 안보라든가 또는 우리의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만 우리의 어떤 삶이 유지되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의 쌀의 수급이 멈췄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용이 지금 다 올랐습니다. 우리 일상의 어떤 임금을 포함해서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쌀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소득을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고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50% 정도가 폭락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어떤 생활이 안 되는 이런 비용이어서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농민들이 이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게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께서 앞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과 협의가 없는 한 다시는 이와 동일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협의를 통한 어떤 국민의힘 측에서도 어떤 유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이 농촌을 가보시면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농사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농사를 어떻게 짓냐? 위탁 방식으로 해서 어떤 기계에 모를 심고 뭐 농약을 하고 수확을 하는 건 모든 게 기계로 통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없어요. 이거를 다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급의 측면도 고려하지만 그런 어떤 생활 보장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20년 전에 우리나라 그 1인당 쌀 소비량이 88kg였어요. 근데 지금 56kg 정도 됩니다. 1인당 소비량이. 이렇게 계속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농업의 어떤 미래가 쌀이 아닌 어떤 특화 작물로 이렇게 변환되는 거고 그걸 보조하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요. 네.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반도체 다음에 경제의 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쌀에 비유해놓고 결국 중요한 쌀은 시장 경제 논리에서 밀어내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이제 앞전에도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 팩트가 확인되지 않아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본인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예. 이대로 쌀을 안 먹으니까 수익도 안 되고 시장 경제 논리에도 안 맞으니까 그럼 쌀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쌀은 이제 우리의 주식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안보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쌀 농사를 포기할 수 없고요. 쌀 농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 국익에도 맞고 또 현재 어떤 농업 구조에서도 일정한 쌀 농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소비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한 비중을 이제 늘려가면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꿔가는 이제 이런 어떤 농업의 구조 조정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이제 재의결이 가능한데 과연 재의결로 갈 것인지 또는 어떤 새로운 그 타협점을 찾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통과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어제 국무총리가 이미 밑밥을 깔아놨고 예. 이제 대통령이 다들 이렇게 원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해버렸을 때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시작부터 가져왔던 이게 결국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허물어져 버리면 앞으로 여야가 계속 대치 상황만 더 강화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려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윤석열 정권을 그래서 이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상대 당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존중 이게 없이 오직 이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논리로만 밀어붙일 때 이제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정치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상대와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상대가 내놓은 안을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정치가 실종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진짜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한 목소리를 내는 걸 국민들은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두환 씨의 손자죠. 전우원 씨가 석방 직후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 석방이 되자마자 이 밤길을 달려서 광주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이게 그 젊은 사람에 농락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한 어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비리 그리고 추징금 은닉에 대해서 이런 폭로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마약을 했던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점, 그런 점은 좀 매우 의미 있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네, 또 광주에 오자마자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또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일정한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전두환 이제 일가에서 나온 그야말로 5.18에 대한 첫 사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이제 의미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전두환 씨 일가가 갖고 있는 5.18에 대한 또 광주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저는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이제는 아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예를 들어서 전재용이라든가 또는 전재국 그리고 전재만 씨인가요? 이 삼형제가 나서서 이제 사죄를 해야 될 때다. 너무나 지금 뻔뻔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이제 이 전재국 일가의 한 사람을 직접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인 정권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의 무인 정권이 나름의 정당성을 갖듯이 군사 독재가 일종의 무인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기 체면을 걸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5.18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또는 사죄나 이런 생각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죄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할아버지가 못한 거 이제 손주가 와서 일단 사죄는 했는데 내일은 그 5.18 단체들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진다고 해요. 5.18 묘지 참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 그 역사적인 그 5.18 관련해 가지고 유족회나 부상자회 등은 5.18 단체를 만나는 거 그리고 특히 5.18 묘역 참배 부분 이런 부분은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행보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첫 행보로서 어떤 정치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향후 뭐 그 전일 빌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하면 어느 정도 그 자기의 어떤 진심, 사과에 대한 사죄, 아픔이나 사죄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진심인 게 좀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님께서는 이번 이런 행보 이후 이 행보를 보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최근에 그 한 5.18 단체가 특전사와의 그 화해를 시도했다가 이제 좀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부분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어떤 사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반갑긴 한데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대표성을 갖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모아진 속에서 이제 그런 그 사죄라든가 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우원 씨가 이제 전두환 일가를 대표해서 온 건 아니고 일부분으로 왔지만 우리 광주가 이런 문제를 대응할 때는
어떤 특정 단체가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그 지역사회 전체가 대표성을 갖고 이런 문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자칫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롱당할 수도 있고 또 희화화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5.18에 대한 사죄를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희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마약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투약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저 모습이 지금 광주에 와서 보여주는 게 갑자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쩔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가족들의 어떤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용기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족 중에서 뭐 정신병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마약 사건이 터지다 마약을 하는 그 영상을 유튜브로 또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진정한 이런 생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들었던 거는 시민분이나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5.18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그 단체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거든요. 그 손자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니고 손자라서 의미가 크게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광주 시민이나 유가족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 알아가면서 어떤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에 이렇게 있어서 환영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드는 심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광주에 기존에 있었던 사례 중에 노재현 씨,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 사례를 좀 저희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재현 씨 경우에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했고 또 5.18 국립묘지도 여러 차례 와서 이제 사죄의 뜻을 밝힘으로써 네. 진정성에서는 그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광주 전체의 어떤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편하게. 네.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아요. 네네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일단 이제 먼저 김선남 변호사님께 다시 이제 네. 여쭙자면 앞에서 이제 정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세대의 사죄와 반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준호 씨도 말한 거와 같이 어떤 가족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5.18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과 사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또 밝혔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미국으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뉴욕에서 이렇게 있다가 거주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 복무도 한국에서 또 마쳤고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군이라는 게 사실은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고위 관료 어떤 자녀들이 많이 이게 비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은 차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족들이 함께 사과하는 일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역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그리고 신세계 프로퍼티와 함께 광주 복합 쇼핑몰에 관심을 보여온 롯데쇼핑이 출점 의사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렇게 유통 3사가 치열한 경쟁을 보이면서 롯데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제3자 공모 참여나 우치공원 일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김선남 변호사 보시기에 광주가 이 복합 쇼핑몰 그러니까 유통 3사가 다 들어올 만큼의 그 시장이 되나 싶기도 해요. 이제는. 아마 이 대기업도 이런 유통 3사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복합 쇼핑몰이 너무 많아요. 이 세
지금 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고 아마 거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수익 구조를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광주 시민만으로는 이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3사가 위치한 위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광주 전남 특히 어떻게 보면 충청 이남 쪽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이 투자를 계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설립 위치를 보면 어떤 고속도로나 교통의 편리성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의 어떤 상업과 마찰 빚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 선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유통 3사가 이제 다 뛰어들었을 때 네.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상남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던 건 더현대였고 네. 그 다음에 신세계 프로퍼티, 네. 이제 롯데쇼핑인데 네. 누가 먼저 선점을 할 것 같습니까? 그 광주에는 예전에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 이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롯데백화점의 입지가 좋아서 당시에는 충장로 일가가 많이 부흥을 했었고, 하지만 광주역이나 이런 역세권이 또 바뀌면서 어떤 쇠락을 또 하면서 어떤 수익 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점. 신세계가 지금은 광주에서 제일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먼저 입점한 부분이 저는 그 중요성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시민의 니드 그리고 주변의 광주 전남의 어떤 시민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부분에 만족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광주 전남의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발전 전략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방일 외교를 두고 계속 지금 뒷말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뭐 신을사오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국민의힘에서나 대통령실에서는 반일팔이 좀 그만해라, 이거 미래에 위한 결단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YS가 자주 쓰셨던 그 뭐 구국의 결단 뭐 그런 표현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 이거 뭐 구국의 결단인가요? 아니면 좀 국민 마음을 좀 잘못 읽으신 거 아닌가? 뭐 어떤 쪽인가요? 한일 관계는 워낙 민감한 네. 그러한 사안인데 굳이 저에게 네. 말씀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도 온 국민들이 다 마음에 협조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니었나.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가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래를 위한 그러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는 뭐 구력 외교 국정조사 한다고 보는데, 이거 뭐 국정조사감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또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한 국정조사를 네. 어떤 의원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기로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항상 다수당이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또 말하자면 소수당이 됐을 경우에 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했었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 사안마다 다 국정조사로 가기로 할 것 같으면 결국 과거에 발목 잡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국정 운영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2042년까지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고 뭐 한 150개 넘는 업체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수도권이냐 뭐 지방 살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자조 뭐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국민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수도권에 이렇게 300조의 한 분야 반도체 분야를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솔직히 말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네. 전쟁에 가깝게 네.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기술 격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 네. 뿐만 아니라 아주 시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긴급하게 말하자면 새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반도체라는 게 어깨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뇌와 네. 여러 가지 많은 고급 기술이 필요로 한데 그런 인력과 네. 또 거기에 소재, 부품, 장비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렇게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서 한 그런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지방은 인프라와 말씀하신 인력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지방이 어려워서 지방을 살리자는 건데 지방은 어려우니까 지방에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약간 순환 모순 같은 게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쉬웠었고 네. 또 솔직히 지금도 정말 이 길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에 관해서는 수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반도체 산단처럼 15개 산단을 조성하는데 네. 그중에 14개는 말하자면 비수도권에 네. 배치를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전자제품 네. 쪽에 이런 쪽으로 해서 MOU를 이미 광주시하고 체결을 했고 또 광주에는 미래형 자동차 단지 100만 평이 됐었고 전라남도 경우는 고흥에 우주 발사체 이 산업단지를 산업공단을 이번에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신데 총론에서 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뭐 이런 철학 정책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2월 3일 날 대통령하고 업무 보고를 하면서 장시간 지방자치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를 넘어서 이제 지방정부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과감하게 재정 예산을 포함한 말하자면은 규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외교와 안보 빼놓고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이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 법이 하나 통과가 되게 되는데 네. 그 법의 통과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에 지방 분권하고 지역 균형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었던 걸 합해가지고 지방 시대위원회로 만듭니다. 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하고 교육자치 특구라는 건데 이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가 제대로 된 자기 지역의 발전 계획을 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광양제철이 세계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다. 네. 여기서 나오고 있고 또 옆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나오는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이걸 합해갖고 우리는 2차 전지의 단지를 크게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 부분이 어떤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방에서 기획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된 기업을 지방에서 접촉을 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 기업을 끌어오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 이를테면 길을 닦아준다든지 항만을 제대로 또 정비를 해준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아까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아까처럼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 지자체에 맡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 지정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건가요? 중앙정부? 지방 특구는 네. 일단 지자체에서 지자체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산업체와 그 산업체에 공급할 인력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인력 양성 기관과 지자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 있는 의회 동의를 거쳐서 올리게 되면 각 부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지원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파지티브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최종 심사는 제가 소속돼 있는 국토균형위원회, 이제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됩니다만 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심사가 될 겁니다. 지금 앞서서 광주는 미래차 산단 그리고 전남공은 우주 발사체 산단으로 신규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광주를 미래차 산업 메카로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뭐 구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를 미래차의 중심 도시를 한번 만들자. 그 미래차가 뭐냐?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전기차, 앞으로 수소차,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도심을 날아다니는 택시,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의 미래차라고 하는데 지금 내연기관은 부속품이 한 3만 5천 개. 그다음에 전기차의 경우는 15,000개 정도 되는데 이 부속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42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30만 대 정도로 더 생산해서 80만 대 내지 100만 대 이상 생산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를테면 100만 평의 이 국가 산단이 조성됐다고 한다면 이게 미래차 말하자면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국가 산단입니다. 이곳에 말하자면 현대가 50만 대에서 80만 대나 100만 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현재 한 도심 가운데 있는 기아차를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게 하고 말하자면은 그 소물 부속품, 그다음에 대물 부속품, 그리고 앞으로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하려면 계속 연구를 하니까 연구기관, 그리고 거기에 행정동을 포함한 복지시설, 그리고 이렇게 큰 자동차 산업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인증하고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광주는 정말로 좋은 그러한 그 미래차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근데 그 현대를 그렇게 데리고 와서 생산 대수를 늘리고 뭐 그거에 이제 따라서 뭐 부속품 만드는 회사 등등 이렇게 늘리려면 어쨌든 현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를 데려올 수 있는 뭐 당근이라면 뭐 광양제철이 알다시피 전 세계 철강 회사 1위입니다. 뭐 2,600만 톤. 이 광양제철에서 생산되는 철, 말하자면 전기 강판이 들어가게 되고 이 전기차의 핵심은 전기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라고 하는 네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가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율촌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이쪽에서 생산합니다.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바로 이런 전기차의 소재가 다 바로 광양에서 생산되는데 저는 정말 치밀하게 그 광주 전남에 있는 정치권과 그리고 행정부와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현대로 하여금 이쪽에 100만 대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결국 광주에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 광주를 떠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광주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객지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우선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율촌 산단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포스코 케미컬이 인도네시아로 간다고 하던데 그건 뭐 무슨 얘기인가요?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율촌 산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음극재,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는데 계속 전기차가 늘다 보니까 바로 이게 이제 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한 10만 평 정도의 더 많은 땅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광양 전남 동부권에는 그렇게 10만 평의 땅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양 제철 안에 있는 그 이미 지금 닭권은 그 동호안에 있는 15만 4천 평의 이 땅을 포스코 케미칼에서 좀 쓰자고 하는데 규정상 안 됩니다. 여기는 제철단지고 여기는 화학이고 제철단지에 화학을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고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땅은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로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 변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국토부 쪽에 알아봤더니 뭐 아주 꽉 막혀서 안 됩니다. 산업부 쪽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89년도에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한 겁니다. 만든 그런데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바로 지금 그 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광양에 있는 대기업을 넓히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규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무원들이 만든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아주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잡아놔야지 네. 땅이 있는데 비워놓고도 그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규정 때문에 해외로 이게 빠져나가도록 검토를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정치권에 또 지역의 행정하는 사람들로서는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89년도에 그 규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를 조성을 해놨다고 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조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특혜가 되고 또 다른 투기가 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광양에다 15만 4천 평형을 가지고 포스코가 투기를 하고 여기다가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권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수도권은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땅을 조성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하게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광주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뭐 보관 계획 같은 거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지금 전남의 시대가 정말 운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주 전남에 현대 있죠. 광주에 삼성전자 있죠. 그다음에 GS 있죠. LG 있죠. SK 있죠. 한화 있죠. 그리고 롯데 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하고 지금 나주에 있는 한전에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고흥의 항공 우주 산업도 다른 지역보다도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고흥이 최우선입니다. 석유화학은 전국에서 가장 여수 화학단지가 큽니다. 제철단지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광주만 AI 데이터 집적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도 광주 전남만큼 지금 여건과 환경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2,600개의 섬이 있는 이 해양 관광도 광주 전남만큼 여건이 좋은 데가 없고 어쨌든 농도라고는 호남에 지금 스마트 농하고 청년 농을 키우려고 하는 국가 시책은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광주 전남입니다. 이제 광주 전남은 이제 정치의 전남을 떠나서요. 삶의 전남 쪽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고 그동안에 소외된 땅이라고 생각했던 광주 전남이 그야말로 아껴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